처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장기 투자를 안 해서 안 된 거야. 삼성전자는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삼성전자 50만 원, 뭐 하이스 500만 원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들어오는 건 반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훌륭한 기업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훌륭한 기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여의도의 투자 나침반 윤지호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지호 평론가님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을 땐 기분 나빴는데 한 달 지나고 보면 윤쌤 말이 다 맞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속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거든요. 투자도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게임이라 봐요. 그러니까 제 속도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볼 뿐이에요. 저는 가장 큰 원칙은 이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렇게 막 환호할 때는 주식을 갖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일단 14년, 15년에 부동산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지, 어느 시점에 열심히 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잘하면 되죠, 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할 때도 주식을 잘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보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얻는 가치에 달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훨씬 안전하게 가치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변동성이 있어도 내가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잘 부합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또 지금 좀 고민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비판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건 새로운 세상이야.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살아온 기간이 업계에 있어봤자 30년 정도 넘는 건데, 인류의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나라에서도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리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 그게 맞다면 제 생각이 앞으로는 좀 뭔가 부합되지 않은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속도를 그 속도에 꼭 맞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는 자기 속도를 초과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미워하다 보거든요. 체력이 안 되는데 잘 달리는 사람 쫓아서 튀다 보면 바로 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달릴 수 있으세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도 뭐 아까 와서 너무 기분이 처음 좋았던 게 성수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음악이 크게 틀어진 카페에서 와이프랑 망고 케이크인가? 그것도 먹으면서 옛날에 성수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순간 잠깐 봤는데 주식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건 제 속도를 알기 때문이죠. 그게 아마 각자 속도가 다 다르게, 20대 30대인데 제 속도에 맞추면 안 되죠. 그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시간의 복리를 벌 수 있잖아요. 아니 설령 이번에 실패한다 치자고요. 젊을 때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게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강연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전세금 빼서 주식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세로 가고. 좀 위험하다 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 정도로 길지는 않다 보거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욕을 먹는 말인데, 버핏은 이때부터 시작하죠. 버핏은 프로 선수였잖아요. 얘기가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버핏이 60부터 주식을 잘했다고. 60 전까지 주식을 잘했으니까 그때부터 만개한 거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 봐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속도를 먼저 아셔야 된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그 30대 교사 부부가 엄청난 돈을 대출을 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걸로 20억대 자산가가 됐다. 그래서 SNS에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 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 때 부러운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나의 투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겠습니까? 그분의 선택이죠. 근데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각자가 처해 있는 자산도 다르잖아요. 그분이 20억을 대출을 얻을 만한 신용이 있었겠네요. 이자를 낼 수 있는 현금 흐름도 있으니까 투자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구비되고 그런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도 대출만 시킬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피터 린치가 말했던 칵테일 파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쫓아가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려다니지 말아라.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확률을 낮춘다는 거죠. 특히 선지자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아요. 가끔 저도 강연 같은 데 가면 저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다가 메일도 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저쪽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젊을 때는 모험을 해도 돼요. 어차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뭐 30, 40대도 뭐 가능하다 보는데 50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아까 그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젊은 부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볼 만했다고 좀 보고 있고,
축하드리고 싶고 부럽지만 제가 부러워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는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서 제가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게 제일 피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하인드사이트라고 그래요. 일단 그러한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인드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리면서 이게 이때 이런 선택을 하면 이랬을 거 됐을 거야 하는 거는 하나의 경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있는 거고요. 작년에 삼성전자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할 때 투자했을까? 지나간 사람은 그때가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볼 때마다 젊은 분들한테 이 말씀은 권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아빠는 언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뭐 했었어요. 그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삶이 바뀌신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그럴 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나도 어쩔 때 몇 번 용기를 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는 유일하게 잘했던 일인데 지수가 1800일 때 사과나무라는 자료를 썼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를 심겠다. 그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였죠. 그럴 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봐요 저는. 살다 보면 우발성에 의한 주가가 붕괴가 왔을 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놔야 돼요. 투자는 주식을 통한 투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ELS 쿠폰이 올라오니까 ELS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내가 이번에 번 돈을 갖고서 이번에 돈을 벌었잖아요. 주식이 100이 있다면 4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했다면 그걸 꼭 구실을 안 해도 그 40 정도는 이러한 캐시를 만드는 자산으로 분배를 해놓으면 이게 또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주식시장은 뭔가 여러 가지 우발성으로 해서 흔들림이 왔다면 그 돈을 또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나머지 50% 60% 갖고 주식을 하는데 그때 내게 대한 박살이 나 있지 않을까요? 전 경험을 해봤어요. 주식을 놔뒀던 것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 왔지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놨던 것 때문에 못 구하고 또 버늘게 되고 이러한 것의 반복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투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문해야 되는 거는 투자가 어느 점을 맞추는 게임이냐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다. 그거 맞춰서 뭐 만이냐 이만이냐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선이라고 봐요. 요 선에서는 나는 주식을 좀 굉장히 힘들지만 용기를 내는 구간이 있고 요 구간에서는 좀 뭔가 좀 방어적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 항상 틀리더라도 나의 데미지는 제한적이거든요. 손실은. 잠깐만요. 지금 손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이 구간에서 용기를 낸다는 얘기는 현재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기를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나와야죠. 어떠한 우발성인 사건이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게 명확해졌을 때 그럴 때는 되게 용기를 크게 내죠. 이제 제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는 이게 여기가 다 떨어진 건지 더 떨어진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 떨어진 거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러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우발적 사건이 터지고 언제가 터지겠죠. 요새 걸핏하면 나오는 말 중에 버블 언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사건이 뭐가 터지는 것 같아요. 자꾸. 2년은 아니고 정말 길게 보면 뭐 한 7, 8년, 10년에서 14년 사이에 터지는데 아니 정말 우리 솔직해질게요. 그러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오른 거니까 앞으로 사이클도 한 1년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은 놓쳤다 치자고요. 놓쳤다 치자.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악뮤 노래 제가 매우 좋아하면서 그거 아마 술자리에서 한참 떠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쁜 뒤엔 슬픔이 있고 슬픈 뒤에 기쁨이 있다. 정말 그 완벽한 철학적 사고예요. 아니 기쁜 뒤에 슬픔이 있고 슬픈 뒤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슬픔의 순간이 언젠간 오겠지. 내 사는 동안에 또 올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라면 꿈에 부풀어야 돼요. 지금 돈 버는 이유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의 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제대로 기회를 잡을 거야.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또 온다니까요. 그때 내 삶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이 변화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9천에서 12,000 갈 때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3천에서 6천, 7천 갈 때 오는 거예요. 사실은 9천일 때가 아니라 3천 전에 했던 사람들이 6천, 7천, 8천 갈 때 돈을 번 거예요. 그 순간이 또 올 거냐 물으면 좀 온다 보고 있고 그게 어떤 종목일지 계속 궁금한데 변하지 않는 거는 아까 선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아까 사람들은 여기냐 물어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야겠죠. 이 정도 고통이 아니라 참담한 고통이 오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죽음 같은 순간까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삶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그건 또 올 거냐 저에게 확신이냐면 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싶은 순간. 오늘 이 기쁜 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지상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금리를 미국이 몇 번 더 올리면 그때 터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이퍼슬리켈러 하나가 갑자기 온 날 난 투자 더 못하겠어 선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터보 컨트 나오면 놀래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마차가 철도가 나오면서 없어져 버리고 코닥이 없어져 버리는 이 파괴적 혁신이 나올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엉뚱하니 다른 게 뭐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IMF도 겪어봤고 제가 프람 매니저 할 때는 9.11 테러가 났어요. 저 뭐지? 포지션은 잔뜩 들고 있는데 손실한도 걸려서 다 치고 또 그리고 돌아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순간순간을 보면 투자를 예측 완전 가능하다 보나요? 저는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또 댓글이 달렸던 게 시장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맨날 주식 비중은 60%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답이 뭐였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내가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는 거죠. 주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식 자신 있으면 100%를 갖고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30-4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거는 뭐냐면 시장은 우발성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흔히 투자하실 때 손익비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 중에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손익비를 따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래는 이 정도 손해볼 수 있는데 위도 요만큼밖에 이익이 안 보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매우 위험한 신호를 봤어요. 시장에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나오기 전에 한 1, 2주 전에 어디 출연을 갔는데 분장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웃으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이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이렇게 해도 다 오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나 그날 섬찟했거든요. 장문에 설교를 했어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저는 그 분장해 주신 분한테 제가 그 정도로 그때 시장을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때가. 그런 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도 비즈니스 구조를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깨질 확률을 줄이면서 투자하는 지혜 아닐까요? 그 차이가 사실은 쌓여서 엄청난 차이가 가져온다는 걸 저는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이거는 매우 투자자로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직접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신 분이라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장기 투자를 안 해서 안 된 거야. 아니요.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ETF 지수로 계속 월별로 정리집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매우 확률이 낮다 보거든요.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본질을 얘기할 때 처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홀짝 게임이야. 승자가 50이고 패자 50이야. 내가 50% 안에만 들면 돼. 그럼 50% 번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세장이 되면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성 게임이야. 게임 이론으로는. 번 사람이 한 70%고 손해본 사람이 30%여야 되는 게 플러스성 게임이에요. 강세장이 오면 주식은 들고 가면 된다. 말이 유행처럼 번져요. 근데 길게 보면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승자가 소수인 게임이에요. 맞아요. 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성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은 옳은 게 아니에요. 독립적 사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판단과 상관없이 나만의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이 맞다가 아니에요. 독립적 사고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게 이긴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성 게임이기 때문에. 플러스성 게임이 됐을 때는 다수 의견이 다 맞는 것처럼 돌아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뭔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제가 추구하는 게 독립적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제 속도를 항상 맞춰왔고 그 속도를 신뢰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각자의 속도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런 포인트니까 지금 역대급의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고 종목들의 가격도 와 하는 그런 높은 가격이고 동시에 그만큼 투자한 사람 중에 돈 벌었다라고 아까 소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소수가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나 빼고 다 돈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이제라도 삼전닉스 주식을 사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까? 이제라도 주식을 할 거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라도 사야 될 종목이 그거냐 물어보면 맞는데 지금이 최적 시간이냐 물어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누가 굳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 종목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직 이것을 무너뜨리는 위험 징후들을 나왔을 땐 도망갈 징후가 나온다는 거죠. 가치를 싸게 얻고 싶어요. 싸게 얻는 게 제일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좋은 훌륭한 기업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훌륭한 기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통장에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백화점에 진주집 아시죠?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저 일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주집이 요만했다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회전이 되면서 진주집 지분을 투자하면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죠. 옆에 어떤 비슷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게 투자예요. 현금 흐름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라는 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익은 의견일 뿐이고 현금이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크게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기억나세요? 네네네. 2012년에서 14년까지 제 기억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나왔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그 당시 3년간 마이너스 2조 8천억이었어요. 그 주식 투자에서도 망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좋은 비즈니스를 투자하는 건데 현금을 버는 거지 장부상의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본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기업이 두 기업밖에 없잖아요. 이 두 기업 외에는 이 정도 올라오는 자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기로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 되는 조건, 가치의 조건은 현금을 만드는 능력인데 이 현금을 만드는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주냐. 그걸 보시면서 이거 투자하셔야죠. 그걸 모르고서 이런 투자는 안 되죠. 삼성전자는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스 500만 원 이렇게 투자로 지금 들어오는 건 반대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지금 이 제일 좋은 기업은 이거 두 개니까 비싸게 좀 사지만 그래도 난 이게 흔들린 신호 나오기 전까지 이걸 사고 갈 거야. 이건 옳은 태도죠. 그게 투자라는 거죠. 투자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종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전 잘 안 사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조건이 뭘까요? 일단 기업 자체가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사업에서 돈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 돈을 갖고 ROI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산업에 투자해서 그게 ROI가 복리로 확 더 크게 버는 가능성이 보일 때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올 가을 이후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아닐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당장 실적도 별로일 것 같고 없잖아요. 로봇 만든다는데 변화가 있나요? 그게 나온다면 그런 걸 준비해 두는 거죠. 딱 어느 날 이게 뜨기 시작하면 내가 딱 살 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니면 나눠서 계속 사든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특이한 기업을 갖고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으라고 착각들 하시지만 사실은 뻔한 기업 내에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추적해 오시는 방법이 너무나 우리가 생소한 종목은 위험하지 않나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이 안전한 거예요. 나쁜 짓을 못 하거든요. 오늘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잘 축적해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주식으로는 1억을 모은 사람도 많이 없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주식시장에 막 들어온 무슨 젊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1억은 모으고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전 그렇게 시작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억 모으기부터 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저희 둘째한테도 했던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모으니까 빨리 취업을 해.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그 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생각해봐. 그게 출발이에요. 미래 가치가 뭐냐면 지금 쓰는 돈의 현재 가치는 미래에서 보면 얼마 정도의 가치라는 걸 계산해 버릇하면 돈을 아끼게 되겠죠. 이런 식의 투자의 시작이라 봐요. 젊었다면 그 돈들을 투자로 모아가는 건데 투자가 어떻게 하나의 종목으로 딱 찍어가지고 점으로써 성공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봐요. 자꾸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은 역시도 남의 현금을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현금이 모이게끔 버핏의 철학을 동의하는 건 뭐냐면 현금이 플로우가 가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모으게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게 되고 아니면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억 모으기라는 게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딱 나올까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기 본업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거 없이 주식으로만 번다는 건 트레이더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길이죠. 일반인이 그럴 순 없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미래가치란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가치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인 게 연이자 3%씩 적용하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뭐냐면 모든 투자 개념의 출발점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미래 1억 100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다 아셔야죠. 그게 출발이에요. 그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볼 때도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이 싸냐 비싸냐 보는 거예요. 즉 2천만 원을 내면 영원히 너에게 100만 원 줄게. 금리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러면 영원히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득인 것 같잖아요. 근데 10%로 할인을 하잖아요. 현재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2천만 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등비 수요율로 하면 그 수학이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 구독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보시면 다 그런 거잖아요. 되게 지금 싸게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캐시가 내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할부라는 개념들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념의 출발은 뭐냐면 아까 1억 얘기하다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1억이라는 걸 할 때 당연히 투자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여서 점핑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캐시플로우가 개선되는 흐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젊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복리가 되면서 계속 쌓여가는 거죠. 현금 흐름이라는 게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거 결국 1억 만들기 모든 출발은 거기도 나온다. 투자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싸게 가져오는 거의 싸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테니스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이제 테니스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프로 플레이어도 있고 아마추어 플레이어도 있으면 프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니 일반인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이제는 무슨 뭐 5천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9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을 돌파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만이라는 지수가 한번 일시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지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미래 같은 느낌일까요? 심정적으로는 한국 증시는 큰 변화를 시작했다 보고 있어요. 반도체 이익이 좋아서 빨리 올라온 감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금융자본주의로 나가는 거냐.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70년대 미국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60년대 말부터 총과 버터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도 지고 베트남에서 진 거잖아요.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나와서 사회복지 예산 너무 늘리고 총, 군비랑 버터,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재정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이 거의 실물 경제 무너져서 결국 달러라는 가치가 소멸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실물 경제로 올라간 나라가 아니었죠. 금융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을 말하면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훨씬 커서 흔히 그걸 버핏 지수라고 하잖아요. 2.5배가 증가할 거예요. 그만큼 계속 커졌어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던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였죠. 실물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금융시장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금융시장은 낙후돼 있고 실물만 GDP가 항상 높으니까 우리나라 0.4, 0.5 이랬거든요. 워피 비율이. 일본도 그랬죠. 근데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아베노믹스 맞고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결국 주식시장을 주주환원이라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일본 증시가 10년간 주식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서 1.5배, 1.6배까지 갔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이후에 금융자본주의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정부가 의도한 건 매우 잘한 거라 봐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러한 소위 주주자본주의 시대,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비가역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내가 만든 단어 중에 오너 가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너 가치가 주주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가는 거라면 주주 가치가 오너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로 가려면 상법 개정도 잘한 일이고 그게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 봐요. 아,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부족하다 보죠. 법이 있다고 완벽한 게 아니죠. 이제 실현이 돼야죠. 아, 실현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실현이 아직은 약하죠.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아주 간단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주주 충실 의무. 그렇죠. 그거가 뭐냐면 옛날에는 경영 회사에만 했다면 전체 주주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는 비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에 관한 것들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겠죠. 이 흐름이 중요하고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금융주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주주 환원 아까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나마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들 대형 증권사들 4대 금융지주라면 KB, 하나, 우리, 또 신한 신한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 항상 보시고 주주 환원율이 옛날 KB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글로벌하게 봐서 뒤지지 않는 편이고 증권회사들도 과거와 다르게 모든 증권사는 아니지만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발전돼 있다 보니까 금융주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지주사들도 이제는 뭔가 그런 혁신적인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거라면 그러한 흐름들도 앞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힘일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건 버핏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일본은 PBR 낮았던 종목들이 대거 소멸되면서 퇴출될 수 있으니까 막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ROE를 올려가지고 그게 참 앞으로 중요한 지표일 거예요. 그래서 ROE가 뭐냐면 분모는 자본이에요. 자본. 위에는 이익이에요. 그럼 모든 기업이 이익을 늘려서 ROE를 높일 수 없잖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자본을 줄여야죠. 자본을 줄이는 기업이 많아졌죠. 일본. 아, 그게 자사주 소각입니까? 자사주도 소각해야 되고 부실 자산은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매우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코스닥 제가 왜 안 좋아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코스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ROE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저는 퇴출을 시켜야 코스닥 전체 자본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코스닥 지수에 전체 ROE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코스피에서도 모든 기업이 다 이익을 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이익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처럼 돈은 못 벌지만 어떤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뭔가 해서 자본을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혁신 조치를 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온다면 우리가 12,000, 2만, 3만 못 가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구도로 가는 게 돼야 우리가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버넌스 개혁의 힘보다는 반도체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지만 작년 이후에 시작됐던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이 좀 더 다시 탄력을 받아야 우리 시장이 좀 더 편안하게 12,000 시대를 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 건 분명히 사실이고 거버넌스나 정책적인 부분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스며들어서 실제 변화로 가속이 붙어야 이게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변화는 약하죠. 평론가님을 주변에다 좀 여쭤봤더니 가장 유명한 얘기가 엄청 빠른 나이에 임원이 됐다더라고요. 몇 살 때 되신 건가요? 44인가 됐으니까. 44이요. 네. 그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원까지 될 수 있었던 평론가님의 성공 비결은 뭐였나요? 갑자기 모르게 당황스럽지만 예. 제가 다른 능력은 별로 없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항상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 있잖아요. 저 멀리서 뛰어오는데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그 시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개면 다행이지만 늑대가 오면 어떻게 큰일 나지만, 그냥 그랬을 때 투자에 나서야 되는 거고, 일도 그랬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빛이 거쳐서 개와 늑대가 명확해진 순간에는 큰 매력을 안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도 작년에는 제가 강연 같은 데 가면 음악을 틀어놓고 했었거든요. 최후의 5분이라고 군가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그 정도 확신은 없을 때였는데,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큰 장이 섰다면 이게 주인공이다 해서 이제 노래를 같이 틀어놓고, 근데 회색 지대였으니까.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모든 게 선명해졌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른 회색지대가 있나 뒤져보는데 아직은 잘 안 보여서 그게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운이 좋아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꼭 주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식만 얘기하고 있을 때 주식 외의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투자자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강남에 강연이 있었어요. 세택이라는 데서. 갔더니 좀 일찍 도착했어요. 오늘처럼 일찍 오면 이제 그 동네 이제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세요? 네. 미도 아파트라고 단지가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있죠. 양재천을 끼고 있고. 네. 뭐 그걸 사겠다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미도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 거지? 호기심이라는 거죠. 뭐 그게 당장 돈이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한번 뒤져보는 그런 것들도 하는 거고. 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유튜브 비슷한 것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했던 이유는 우리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빨리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또 어느 날 봤더니 그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도 경험을 했고, 하여튼 뭐든지 안개가 껴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이 아닐까. 뭔가가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중요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뭔가 뻔한 이 길보다는 좀 다르게 가는 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좋은 동료들을 만난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매우 핵심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냥 친구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 뭔가 뒤틀리고 이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교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나 싶으면 전 사람을 안 만납니다. 네. 아들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임의 뭐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너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너 주변에 있을 것이고, 너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될 문제다. 그런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오늘도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지호 평론가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요즘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동의가 가시고 또 어떤 부분을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일단 책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